차가운 진료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섞여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차트를 들고 있는 김 교수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다.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복잡한 뇌 스캔 이미지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의미 없는 흑백의 조각들로 흩어졌다. 그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세포와 유전자의 세계가 지금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침착했지만 그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서연의 고막을 찔렀다. 다발성 신경계 퇴행 증후군,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 뇌에서 시작된 퇴행이 점차 온몸으로 퍼져 결국에는 생각하는 능력마저 앗아갈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녀는 저명한 세포 유전학자였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죽음의 그림자는 알아채지 못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지만 지금 그 무기는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분석하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부조리극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서연은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감각은 이미 서서히 마비되고 있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교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오진일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 교수는 지훈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책상 위에 수많은 검사 결과지를 가리켰다.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소 3곳에서 교차 검증을 마친 결과입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희망의 여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의 신경세포들이 하나씩 쓰러져가는 모습이 시뮬레이션처럼 그려졌다. 운동 능력을 상실하고 기억을 잃고 결국에는 호흡하는 법마저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과학자로서의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기에 더욱 절망적이었다. 희망이라는 비과학적인 단어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웃고 떠들고 내일을 기약하는 평범한 사람들. 바로 어제까지 서연 자신도 그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투명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갇혀버린 이방인이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삶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토록 찬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그녀의 시간만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전략적 사고와 행동력이 뛰어난 특수보안팀의 팀장이었다. 그는 언제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찼다. 세계 최고의 신경학자 명단, 최신 임상시험 정보, 아직 승인되지 않은 실험 약물까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평범하게 보내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을 보도록 돌려 세웠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큰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평범하게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의사들이 끝이라고 말했겠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싸울 건데,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그녀의 이성은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과학이 답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답을 찾을 거야.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낼 거야, 서연아. 죽음 따위가 당신을 데려가게 두지 않아. 그의 말은 맹세이자 선전포고였다. 한 사람은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놓으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절망의 끝에서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진단이 내려진 후 며칠의 시간은 안개처럼 흐릿하게 흘러갔다. 한서연은 애써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미완성으로 남겨둔 연구 노트를 펼치고 복잡한 유전자 배열식을 검토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예전처럼 기민하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집중력은 흩어졌고 익숙했던 전문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녀를 절망시킨 것은 오른손에 나타난 미세한 떨림이었다. 그녀는 펜을 쥔 손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은 그녀의 몸이 더 이상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리는 신호였다. 평생 정밀한 실험과 데이터 분석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제어할 수 없는 떨림은 사형 선고보다 더 직접적인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펜이 결국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사진 액자로 향했다. 2년 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유전학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연단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발표를 하고 있었고, 객석 한가운데에서 강지훈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은 그녀의 연구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기억의 파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발표를 마친 그녀에게 쏟아지는 박수갈채와 축하 인사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그녀는 오직 지훈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복잡한 과학 이론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사실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내겐 당신이 노벨상이야. 그 따뜻했던 기억은 현실의 차가움과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사진 속 빛나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손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액자를 조용히 덮어버렸다. 과거의 행복은 현재의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을 전쟁 지휘본부로 만들어버렸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서연의 병명과 관련된 의학 용어 세계 각국의 신경학 권위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수십 명의 전문가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노먼 박사,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슈미트 교수,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다나카 박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다. 안타깝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들은 정중한 위로와 함께
임종을 준비하라는 잔인한 조언을 덧붙일 뿐이었다.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지우는 런던의 한 연구소장과의 통화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침착하게 답했다. 우리는 과학자이지 신이 아닙니다. 강 선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말과 함께 통화가 끊겼다. 지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손등이 붉게 부어올랐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언제나 해결책을 찾아내고 불가능의 벽을 부수며 살아온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과 존재 자체를 뒤흔들었다.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서재에서 홀로 연구 자료를 뒤지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힘겹게 두드리고 있었다. 자신의 병에 대한 논문들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해부하고 분석하는 과학자처럼. 그 모습이 지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만해, 서연아. 그런 거 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 알아야겠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라져 가는지. 이건 내 마지막 연구 과제 같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다. 내가 말했지. 당신은 사라지지 않아.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니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수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내린 사형 선고에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맹목적인 사랑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결국 그에게 더 큰 상처만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지훈 씨, 이제 그만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아.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온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수십 편의 논문과 의학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였다. 전공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 세상의 모든 의학이 불가능을 선언한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2주 넘게 이어졌다. 강지우는 전 세계의 의학 지식이 담긴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고 복잡한 의학 용어와 데이터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도 같았다. 매일 밤 그는 무력감에 잠 못 이루었고 낮에는 억지로 희망을 연기하며 한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상태는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나빠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지우는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의료 기록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의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문제가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다뤄온 사건의 일종이라면 그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치료법을 찾지 않았다. 대신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의료 기록을 자신의 보안 서버로 옮겼다. 그리고는 의사가 아닌 최고의 범죄 분석가로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질병의 징후가 아닌 시스템에 침입한 이물질, 즉 변수를 찾고 있었다.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고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미세한 이상 신호들을 추적했다. 수십 시간의 분석이 이어졌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났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6개월 전 서연의 혈액 정밀 분석 데이터였다. 수백 개의 데이터 그래프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튀어오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피크가 있었다. 보고서에는 미확인 유기, 화합물 검사 장비의 오염으로 추정됨이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의사라면 당연히 무시하고 넘어갔을 부분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분석가적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그는 1년 전, 2년 전의 데이터와 비교했다. 과거의 데이터에는 그 화합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최근 6개월 사이의 샘플에서만 발견되었고 그 양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오염이라면 불규칙해야 한다. 이것은 오염이 아니었다. 명백한 패턴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에 있는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그는 데이터의 출처를 숨긴 채 화합물의 분자 구조 데이터 부분만 잘라내어 분석을 의뢰했다. 위장된 의뢰 내용은 경쟁사의 신소재 샘플 분석이었다. 몇 시간 후 전문가로부터 답장이 돌아왔다.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팀장님, 이것은 자연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완벽한 인공 합성물입니다. 특정 단백질 구조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신소재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맞춤형 독소에 더 가깝습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서연의 병이 희귀했던 이유,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하게 특정 신경계만을 파괴했던 이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로도 원인을 찾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병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병으로 위장된 암살 시도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다. 적은 보이지 않는 질병이 아니었다. 피와 살을 가진 누군가, 어떤 거대한 세력이 서연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제 남편이자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이 잔인한 범죄를 파헤쳐야 하는 수사관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잠들어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 위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자는 누구인가? 그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은 사랑의 맹세이자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한 놈들 내 손으로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날 이후 강지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가장 깊은 곳에 묻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의지와 냉정한 이성을 채웠다. 이제 그의 싸움은 의학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거대한 악과의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비밀스러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목표는 단 하나, 그 정체불명의 합성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강지훈의 전쟁은 조용한 정보전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문제의 합성물 코드네임 TX-117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 회사 이시베시츄리티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연구소 목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그 목록을 한서연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동선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이름과 장소들이 스크린 위에서 교차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단 하나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바로 국내 최대의 제약회사인 태화그룹이었다.
서연은 3년 전 태화그룹의 신약개발팀에서 컨설턴트로 약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그녀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였다. 지우는 즉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태화그룹의 내부 서버에 남아있는 프로젝트 관련 자료는 모두 파기되어 있었다. 단순한 삭제가 아니었다.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전문적인 데이터 소거 작업이 이루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디지털 정보의 길이 막히자 지우는 인적 네트워크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숨어 있었다. 팀의 책임자였던 박상진 박사는 지훈의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끊어버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다른 핵심 연구원이었던 이수진 박사는 1년 전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입을 다물거나 자취를 감춘 뒤였다. 마치 거대한 손이 모든 증거와 증인을 깨끗하게 치워버린 것 같았다. 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밟았음을 확신했다. 한편 태화그룹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최진석 회장은 여유롭게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마감된 거대한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때 그의 충직한 신복이자 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한 이사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강지훈이라는 자가 3년 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관련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회장은 퍼팅을 멈추지 않은 채 비웃음을 흘렸다. 죽어가는 애인 때문에 이성을 잃은 모양이군. 성가신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내 시간을 뺏지 마시오. 한 이사. 그는 강지훈의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권력과 부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그는 가볍게 손짓하며 말했다. 파리가 윙윙거리면 잠을 설칠 수 있으니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해. 다시는 내 귀에 그 이름이 들리지 않게.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강지훈은 그저 제거해야 할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한 이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나갔다. 며칠간의 허탕 끝에 지훈은 마침내 한 명의 전직 연구원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팀의 막내 연구원이었던 김민준이었다. 약속 장소인 허름한 카페에 나타난 그는 시종일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모두가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발설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협박과 함께요라고 털어놓았다. 김민주는 더 이상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가 남긴 짧은 증언은 지훈에게 확신을 주었다. 태화그룹이 바로 그 근원지라는 것. 연구원들의 공포는 보이지 않는 적이 남긴 가장 선명한 발자국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거대한 기업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창밖의 태화그룹 본사 건물을 노려보았다. 저 차가운 빌딩 어딘가에 서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가 앉아 있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적의 윤곽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이제 방어자가 아닌 공격자가 되어야 했다. 태화그룹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험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어렵게 다시 연락이 닿은 김민준 연구원과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 직전 그의 보안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김민준이 지난밤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지훈은 그것이 태화그룹이 보낸 살인 경고임을 직감했다.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김민준의 겁에 질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결국 자신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싸움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치를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했다. 정의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지만 그 길에 놓인 첫 번째 이정표는 무고한 사람의 피로 새겨져 있었다. 그가 죄책감에 휩싸여 있을 무렵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이 넘어졌다고 말했다.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어려 있었다. 언제나 당당하고 독립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혼자 일어서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 일으켜 침대에 눕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무고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연인의 모습. 이 두 가지가 그의 강철 같던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민준의 부고 기사와 서연의 악화된 진단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적의 실체에 다가갈수록 소중한 것들이 파괴되어 갔다. 어쩌면 서연의 말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어깨가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축 처졌다. 그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었다. 강력한 보안 회사의 팀장도 거대한 악에 맞서는 투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든 무력한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패배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등 뒤에서 조용한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그의 뒤로 다가온 것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손길은 미약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힘들죠.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당신은,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야. 그들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 몰라요. 이건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녀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병으로 인해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선명했다. 그녀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싸우는 동지였다. 서연은 그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게요. 내 몸은 이렇게 됐지만 아직 내 머리는 살아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이용해 당신을 도울게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마요. 강지훈 씨.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끝이야.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절망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서연의 앙상한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피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강력한 아군이 바로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믿어주는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짓밟은 또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날 이후 한서연의 병실은 두 사람의 비밀 전쟁을 위한 최첨단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강지우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보안 네트워크와 고성능 컴퓨터 대형 스크린들을 설치했다. 차가운 의료기기들 사이에 놓인 최첨단 장비들은 묘한 부조화를 이루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절망의 공간이 희망의 요새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동안 자신이 모은 모든 조각난 정보들을 서연 앞에 펼쳐놓았다. 정체불명의 합성물 TX 117의 분자 구조도,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 명칭, 그리고 죽은 김민준 연구원이 남긴 실험실 사고라는 단서까지. 그것들은 각각 흩어져 있을 때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앞에서는 달랐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스크린에 떠 있는 TX 117의 복잡한 분자 구조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병약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일생을 바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온 과학자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림을 이겨내며 힘겹게 하지만 정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데이터와 화학식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불을 훔친 거인의 이름. 이건 단순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 그들은 신의 영역에 도전했던 거야. 그녀는 지훈을 보며 말을 이었다. TX-117의 구조는 파괴가 아니라 재생을 목적으로 설계됐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노화를 역행시키는 기적의 촉매제. 그게 원래 목표였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야심찬 시도는 끔찍한 실패로 끝났다. 서연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특정 조건 하에서 재생 촉매제는 불안정한 분자 구조로 인해 돌연변이를 일으켜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괴물로 변했다. 세포를 살리는 대신 신경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어 자멸하도록 명령하는 치명적인 독소로 변질된 것이다. 이건 사고였어, 지훈 씨. 통제 불능의 결과물이 나온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태화그룹은 프로젝트의 끔찍한 실패를 은폐해야만 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룹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 서연이 그들의 비밀에 근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거 대상이 된 이유도 설명이 되었다. 그들은 서연의 몸에 자신들의 실패작을 주입하여 그녀를 병으로 위장해 서서히 죽이려 했던 것이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태화그룹 중앙연구소는 철옹성이었고 정면으로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훈이 공격 루트를 고민하고 있을 때 서연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팀이 해킹으로 겨우 빼낸 태화그룹의 내부 시스템 구조도와 물류 이동 스케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지루한 문서의 한 구석에 멈췄다. 그것은 연구 데이터의 외부 백업 절차에 관한 부분이었다. 태화그룹은 매주 화요일 새벽 2시 중앙연구소의 데이터를 외부 보안 벙커로 실물 이동시켜 백업했다. 지훈의 보안 전문가들은 이 절차의 디지털 보안은 완벽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서연은 다른 것을 보았다. 지훈 씨 완벽한 요새는 없어. 가장 강한 벽에는 반드시 숨겨진 문이 있는 법이야.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들은 데이터 자체를 지키는 데만 집중했어. 하지만 그 데이터를 옮기는 차량과 도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건 디지털 문제가 아니라 아날로그 문제야. 그녀는 해커가 아닌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전략가의 눈으로
그들의 유일한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지훈은 서연이 가리키는 곳을 보며 숨을 삼켰다. 그의 전문가 팀조차 놓쳤던 치명적인 허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방어전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서연의 병약한 몸에서 나온 날카로운 지성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것이다. 그는 그녀의 두뇌였고 이제 그녀는 그의 칼이 되어줄 터였다. 한서연이 찾아낸 단 하나의 허점은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이 위험한 작전을 혼자서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태화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다윗들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내에서도 가장 충성스럽고 실력 있는 소수의 인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밤 이지스 시큐리티의 지하 훈련 시설에 3명의 남자가 모였다. 지훈을 포함하여 천재적인 해커이자 통신 전문가인 이진우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최고의 현장 요원인 박민석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군에 있을 때부터 생사를 함께한 단순한 동료가 아닌 형제와도 같은 사이였다. 지훈은 그들 앞에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서연의 병이 사실은 태화그룹에 의해 자행된 범죄라는 것, 살해당한 김민준 연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서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회사의 공식적인 임무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이자 싸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건 불법적인 일이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 강요하지 않겠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박민석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합법, 불법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시작합니까? 옆에 있던 이진우도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벌 그룹 서버 터는 건 늘 짜릿하죠.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눈에는 지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지훈의 작은 정예팀이 꾸려졌다. 그들은 즉시 작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지휘 본부는 여전히 서연의 병실이었다. 그녀는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 작전의 핵심 브레인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매주 화요일 새벽 태화 중앙연구소에서 외부 벙커로 이동하는 데이터 백업 수송 차량이었다. 이진우가 차량의 이동 경로와 통신 시스템을 분석했고 박민석은 차량의 보안 등급과 경호 인력의 수준을 파악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최적의 공격 지점과 시간을 계산해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 통신 중계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CCTV 사각지대가 1.5km 이상 이어지는 곳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서연이 화면 너머에서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었다. 그녀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다.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첫째, 도로 위에 위장 사고를 일으켜 수송 차량의 속도를 늦춘다. 둘째, 이진우가 특수 제작한 EMP 장비로 차량의 모든 전자 장비와 통신을 마비시킨다. 셋째, 박민석과 지훈이 경호 인력을 신속하게 제압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데이터 서버 하드 드라이브를 확보한 후 미리 준비된 경로로 탈출한다. 작전명은 프로메테우스 타란으로 정해졌다. 실패한 신의 불을 되찾아와 그 불로 꺼져가는 하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다. 작전 실행일인 화요일 새벽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팀은 한숨도 자지 않고 장비를 점검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모든 변수에 대비했다. 마침내 결전의 밤이 밝았다. 작전 시간 30분 전 지훈과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지훈은 손목의 통신 장치를 통해 병실에 있는 서연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스크린 속 작전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수많은 약속과 믿음을 주고받았다. 모든 팀 위치 보고하라. 지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팀원들의 이어피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알파 준비 완료, 브라보 준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향한 기습이 시작될 것이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본 후 결연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작전 프로메테우스 탈환 지금부터 시작한다. 화요일 새벽 2시 도시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비가 내린 도로는 어둠 속에서 축축하게 빛나고 있었다. 외곽 고속도로에 지정된 구간 강지훈은 위장된 화물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접근하는 불빛을 응시했다. 검은색 세단 2대의 호위를 받으며 육중한 장갑 수송 차량이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태화그룹의 심장, 그들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품은 채로 목표 2km 전방, 섹터 알파 진입,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긴장되어 있었다. 병실의 스크린 너머 한서연은 위성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목표 차량의 궤적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카운트다운이 작전의 시작을 알렸다. 목표 교란 지점 통과. 5, 4, 3, 2, 1. 지금 서연의 말이 끝나는 순간 도로 위 오버패스에 주차된 이진우의 벤에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 EMP가 발사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수송 차량 행렬을 덮쳤다. 순간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깜빡이다 꺼지고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찾아온 완벽한 정적, 작전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어둠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튀어나왔다. 야간 투시경을 쓴 지훈과 박민석은 혼란에 빠진 경호원들에게 유령처럼 접근했다. 씩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총에서 발사된 마취침이 경호원들의 목에 정확히 밝혔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호원들. 모든 것은 단 10초 만에 끝났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이제 남은 것은 중앙의 장갑 수송 차량이었다. 지훈이 차량의 두꺼운 강철문에 소형 폭약을 부착하려는 순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안쪽에서부터 열렸다. 문 뒤에는 태화그룹의 보안 책임자 한 이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 씨, 당신이 올 줄 알고 있었소. 그는 완벽하게 당한 것이 아니었다. 최진석 회장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접 수송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지훈의 팀이 이토록 대담하고 신속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등 뒤로 겁에 질린 운전사와 다른 경호원이 보였다. 지훈과 한 이사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지훈은 몸을 날렸고 한 이사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지훈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맹렬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좁은 차량 내부에서 한 이사와 뒤엉켰다. 두 최고 전문가의 처절한 격투가 시작되었다. 주먹과 팔꿈치가 오가고 금속성의 타격음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그 사이 박민석은 남은 경호원들을 제압했고 이진우는 차량 안으로 뛰어들어 데이터 서버렉으로 달려갔다. 젠장 물리락이 3개나 더 걸려 있어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어피스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긴급해졌다. 시간 없어. 5분 내로 태화의 신속 대응팀 QRF이 도착해. 이제 2분 남았어. 지훈은 초조해졌다. 그는 한 이사의 공격을 피해 몸을 숙이는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균형을 잃은 한 이사가 쓰러지는 순간 지훈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진우야 비켜. 지우는 빼앗은 총의 개머리판으로 서벌에게 잠금 장치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몇 번의 강한 충격 끝에 잠금 장치가 박살났다. 이진우가 재빨리 손을 뻗어 하드 드라이브가 담긴 저장 장치 모듈을 통째로 뽑아냈다. 확보했어. 철수. 지훈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들은 움직였다. 그들이 위장 화물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슬아슬하게 성공한 것이다. 차량 안. 지우는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차갑고 묵직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작은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잠자는 호랑이의 코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호랑이의 심장을 도려내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태화그룹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고 잔인할 것이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핏물과 화약 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민석이 지훈의 어깨를 능숙하게 치료하는 동안 이진우는 훔쳐온 데이터 저장 장치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지만 화면에 떠 있는 암호화 시스템은 좀처럼 뚫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건 군사 등급 암호입니다. 태화그룹이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네요. 이진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태화그룹의 거대한 손이 그들을 향해 뻗어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모두가 초조하게 화면을 지켜보던 그때 마침내 이진우가 외쳤다. 뚫었다. 암호화의 빗장이 풀리자 판도라의 상자처럼 태화그룹의 추악한 비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곳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모든 연구 일지와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서연의 추측대로 그것은 인류의 질병을 정복하려던 야심찬 시도가 끔찍한 실패로 끝난 결과물이었다. 실패한 독소의 파괴력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도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최진석 회장이 직접 결재한 내부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제목은 연구원 한서연에 대한 특별 보안 조치. 내용은 그녀가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눈치채고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으니 실패한 독소 샘플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병으로 위장한 명백한 살인 지시서였다. 분노가 지훈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또 다른 폴더 하나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폴더명은 프로메테우스, N이은 아마도 중화제 뉴트럴라이저를 의미하는 듯했다. 그 안에는 독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해독제에 대한 연구 자료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연구는 중간에 중단된 상태였다. 은폐하는 것이 더 싸고 빠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훈은 즉시 해독제 관련 데이터를 서연에게 전송했다. 바로 그때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최진석 회장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모든 언론에 강지훈의 이지스 시큐리티가 산업 스파이 행위를 벌이다 수송 차량을 습격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지훈과 팀원들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 수배되었다. 안전가옥 주변으로 경찰과 태화그룹의 사설,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병원에 있던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해독제의 미완성된 부분을 분석하고 있었다. 찾았어. 마지막 효소 배열. 이걸 조합하면 해독제를 완성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서연이 완성된 화학식을 보내온 순간 병실에 연결된 그녀의 바이탈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정신을 잃은 것이었다. 이진우가 즉시 휴대용 약물 합성기에 화학식을 입력했다. 합성까지 최소 30분. 지훈은 미칠 것 같았다. 밖에서는 적들이 조여오고 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합성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이진우가 손바닥만한 약병을 지훈에게 건넸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형님, 여길 빠져나가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지훈은 동료들을 믿고 약병을 쥔 채 안전가옥을 빠져나왔다. 도시는 거대한 적들의 추격전 무대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고 태화그룹의 용병들을 피해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병실 앞은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지훈은 그들을 해치고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 위에는 아무런 파동 없이 길고 차가운 직선만이 그어져 있었다. 한 의사가 서연의 눈을 확인하고는 옆에 있는 간호사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2025년 10월 1일 15시 42분 사망 선고합니다. 간호사가 서연의 얼굴 위로 하얀 시트를 덮으려던 순간이었다. 잠깐만 지훈이 절규하듯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손에 쥔 약병을 들어 보이며 이미 숨이 멎은 연인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너무 늦어버린 것인가? 그의 사랑은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인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이었다. 의사의 사망 선고와 길게 울리는 기계음이 한서연의 생명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적을 바라며 주입한 해독제. 절망적인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의 무모한 행동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1초가 1년처럼 흘렀다. 그때였다. 삐 소리를 내며 멈춰있던 심전도 모니터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파동 하나가 그려졌다. 삐 죽음처럼 길었던 직선 위에 기적처럼 작은 언덕이 솟아올랐다. 의사들이 경악하며 다시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멈췄던 심장이 아주 미약하게 남아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사랑이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당겨 올린 순간이었다. 서연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세상 밖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지훈이 넘긴 데이터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태화게이트의 기폭제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태화그룹의 비인간적인 범죄를 대서특필했고 분노한 여론은 들끓었다. 태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은 최진석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최진석 회장은 공항에서 수갑을 찬 채 카메라 앞에 섰다.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던 그의 표정은 지훈이 제공한 명백한 증거 앞에 무너져 내렸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강지훈과 그의 팀원들은 불법적인 작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국민적 영웅이 된 그들에게 법은 관용을 베풀었다. 몇 주 후 서연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본 것은 며칠 밤을 샌 듯 수척해진 얼굴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지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움직여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온기에 잠에서 깬 지훈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세상에서 가장 긴 전쟁이 끝난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회복의 과정은 길고 더뎠다. 독소는 사라졌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지훈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첫 걸음마를 떼는 것을 도왔고 그녀가 숟가락을 다시 줄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세상의 상처가 아물어가듯 그녀의 몸도 점차 회복되었다. 최진석 회장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태화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서연과 함께 바다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팔에 조금 의지해야 했지만 자신의 두 발로 백사장을 밟고 서 있었다. 부서지는 파도와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중한 감각들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의사들이 그랬어.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래. 그녀의 말에 지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 사랑이라고 부르지.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고 거대한 악보다 단단했다. 그 사랑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와 고통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의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